이용화 그레이통쌤과 함께하는 통합과학 7강 생태계와 환경요소입니다. 먼저 생태계 구성체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는 독립적으로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라고 할 수 있고, 개체가 세포, 조직, 기관, 개체의 구성체제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생태계도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의 구성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체군은 같은 종의 개체들이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는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그림과 같이 같은 종의 코끼리들이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사는 것을 코끼리 개체군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 개체군이 모여 만들어지는 군집인데요.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사는 코끼리 개체군 이외에도 기린 개체군, 나무 개체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개체군까지 모두 군집을 이루는 다양한 개체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한 지역에 사는 생물들이 있고, 이 생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생물적 요인인 환경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생태계는 생물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비생물적인 요소인 환경 요소를 포함한 모두를 바로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태계의 구성 요소 중 생물적 요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생태계의 모든 생물은 역할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합니다. 먼저 생산자는 빛 에너지나 화학 에너지를 이용하여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독립영양생물인데요. 독립영양생물이라는 것은 개체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영양분을 합성한다 해서 독립영양생물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무기물인 CO2로부터 유기물인 포도당을 합성하는 광합성 생물이 이 예에 해당하는데요. 녹색 식물, 그리고 바다에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 그리고 세균 중에서도 광합성 세균인 남세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소비자입니다. 다른 생물을 먹이로 섭취하여 유기물을 얻는 종속 영양생물입니다. 독립 영양생물과는 다르게 자신의 영양이 다른 생물에게 종속되어 있는 생물을 바로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 유기물에는 대표적으로 식물이 만든 포도당과 단백질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런 소비자로는 초식동물, 육식동물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분해자는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며 에너지를 얻는 종속 영양생물입니다. 다른 생물로부터 유기물을 얻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종속 영양생물에 해당되고, 분해자에게서 만들어진 무기물은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 이후에 생산자가 다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해자의 예로는 대부분의 세균, 그리고 곰팡이, 버섯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모든 세균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광합성 세균인 남세균은 생산자에 해당하는 것처럼 광합성을 하는 모든 생물은 생산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비생물적 요인은 생물을 둘러싼 환경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생물은 이에 적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빛인데요. 하나의 식물에서도 강한 빛을 받는 잎이 약한 빛을 받는 잎보다 두꺼운 형질을 나타내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강한 빛은 투과성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따라서 식물의 더 깊은 곳까지 투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빛을 이용해 광합성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광합성을 하는 세포들이 빼곡하게 모여있는 이 울타리 조직이 두껍다면 더 광합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빛을 많이 받는 만큼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 온도가 쉽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좁은 잎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약한 빛에서는 빛의 투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울타리 조직이 얇은 것이 효과적으로 광합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광합성량을 늘리기 위해 넓은 잎에서 빛을 받는 면적을 늘려 약한 빛에서도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식물에서도 잎의 구조를 다르게 하여 적응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빛의 파장에 따른 해조류의 분포입니다. 가시광선 영역 중에 파장이 긴 적색광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낮은데요. 따라서 투과력이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색광은 깊은 곳까지 이 빛이 도달하지 못하고요. 적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녹조류는 수심이 얕은 곳에 주로 서식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반면 파장이 짧은 청색광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크고요. 투과력이 강해서 바닷속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고, 이 빛을 주로 이용하는 홍조류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도 서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도인데요. 외부 온도와 비슷하게 온도가 변하는 변온동물, 양서류, 어류, 파충류는 추운 계절에 체온이 낮아 물질 대사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존을 위한 겨울잠을 자게 되고요. 포유류와 같이 털이 있는 생물들은 외부의 온도 변화에도 자신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정온 동물로 적응하여 살아갑니다. 이런 동물들 중에 북극여우는 추운 지방에 살기 때문에 귀와 꼬리와 같은 말단부를 작게 만들어 피부를 통한 열의 방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열 에너지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반면 사막여우는 덥고 메마른 사막에 살기 때문에 말단부를 크게 하여 피부를 통한 열의 방출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온이 내려가면 단풍이 드는 현상, 기온이 매우 낮은 툰드라에 사는 털송이 풀은 잎이나 꽃에 털이 나 있어서 체온이 낮아지는 것을 막는 효과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느티나무, 신갈나무와 같은 잎이 넓은 낙엽수는 겨울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잎을 떨어뜨리지만, 동백나무, 사철나무와 같은 큐티클층이 두꺼워 보온이 되는 잎을 가진 탕록수는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겨울을 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록수는요, 겨울이 되면 녹말을 설탕이나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스스로의 농도를 높입니다. 즉, 농도를 높인다는 것은 삼투압을 높인다는 건데요. 물보다 설탕물이 어는 점이 낮은 것을 이용하여 얼어 죽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온도에 대한 생물의 적응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물과 생물, 사막에 사는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잎의 표면적을 감소시키는 원리로 물의 증발을 막아 물을 보존하는 효과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곤충의 몸 표면이 키틴질로 되어 있고, 조류와 파충류의 알은 껍질에 쌓여 있어 물의 손실을 막는 구조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막에 사는 캥거루쥐, 사막여우 등은 땀을 분비하지 않고 하루 3방울 정도의 소량의 진한 오줌을 통해서 최대한 물을 보존하면서 배설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물에 대한 생물의 적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식물의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한 무기물인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을 토양으로부터 흡수해야 하는데요. 식충식물은 토양의 질소원이 부족할 경우에 포충랑을 이용하여 곤충을 잡아 분해하는 방법으로 질소원을 얻어 본인의 단백질을 합성하기도 합니다. 또한 토양의 표면은 공기가 많아 호기성 세균이 많이 증식하고 있고요. 공기를 적게 포함하는 토양의 깊은 곳에는 공기를 싫어하는 현기성 세균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도 생물이 토양의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와 생물인데요. 연꽃은 물에 떠있는 식물로 유명한데요. 물에 잠겨있는 줄기와 뿌리 부분에 호흡이 어려울 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줄기와 뿌리에 공기가 흐르는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부족한 산소를 효과적으로 세포로 공급하기 위해 저지대에 사는 사람보다 적혈구를 더 많이 만들게 돼요. 이렇게 산소 농도에 따라 사람이 적혈구의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인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물적 요인 사이에서도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예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쭉 생물이 어떻게 영향을 받아 적응하여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를 더 보면
위도에 따라 식물 군집의 분포가 달라진다는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위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식물 군집의 분포가 달라지므로 생물에게 영향을 준 환경 요인은 바로 온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강수량 감소에 의해 옥수수 생장이 저해된다면 물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일조량 또는 일조 시간은 빛이 비치는 양 또는 빛이 비치는 시간인데요. 빛에 의해 생물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녹색 식물의 광합성으로 대기의 산소 농도가 증가하였다 라는 것은 원인이 바로 녹색 식물의 광합성이고요. 이 결과는 산소 농도의 증가로 볼 수 있으므로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인 공기에 영향을 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물적 요인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도 보면, 뜨라소니는 토끼를 잡아먹는 포식자, 토끼는 잡아먹히는 피식자에 해당되므로 생물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뿌리오박테리아와 콩과식물의 상호작용도 생물적 요인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태계에는 구성 요인들 간에 다양한 상호관계가 있으므로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었는가, 어떤 비생물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가를 생각해보며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